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기상관 측 117년 만에 역대 11월 중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고 기온까지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요, 각별한 준비와 주의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3주째, 석 주째 지금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친한계에서는 용산 쪽에서 한 대표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이 좀 많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평상시보다 그래도 한 2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자, 통상 겨울이 되면 눈이 오죠. 그런데요, 오늘은요, 첫눈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겁니다. 지금 서울과 강원도 지역에 보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20cm를 넘어가는 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뭐 중부, 남부 이런 데는 또 대설특보 다 지금 발효된 상황인데,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는요, 기상특보 형식으로 이 눈 이야기, 대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 좀 하나 해보죠. 서울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적설량 해서 16.5cm 돼 있잖아요. 이게 서울 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뭐 일최신 그래서 이게 이 가장 높이 쌓였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누적으로 치면은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또 훨씬 더 많이 온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기상 관측일에 가장 많은 11월 중에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겁니다. 지금 뭐 기상청 설명이 잠깐 돼 있죠? 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 영향으로 주로 서울, 경기, 북부, 그다음에 강원 지역에 집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면요, 한 지난주 정도로 볼까요? 특히 뭐 주말 같은 데 보면은 11월 치고는 날씨가 포근하다. 뭐 외출할 만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단풍 구경, 뭐 단풍이 늦었지만 뭐 볼만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첫눈치고로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린 겁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겁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공기들이 좀 섞여줘야 되는데 예. 섞이지 않고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극한의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실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이 25도로 웃돌았습니다. 보통 평년값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부터 2020년 예. 동안의 30년의 평균값인데 이상 고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날에 30년 동안 나타나는 일수를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상위 10%에 해당되는 날들이 11월 초반에 무려 8번, 8일이나 나타났습니다. 예. 평년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예. 수치인데 보통은 이제 11월 중순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 초겨울 중에서도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는 거는 좀 극히 드물고 극단적인 날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한번 비교를 좀 해보죠. 그러면 실감이 좀 납니다. 서울 역대 11월 일최심 적설량,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하루 중에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그러니까 쌓인 눈높이가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입니다. 오늘 서울이 16.5cm, 그리고요 그 다음이 1972년으로 갑니다. 12.4. 그리고 쭉 시간이 흐르고 가서
1942년까지 있네요. 역대 5위까지 이게 통계를 낸 건데 오늘이 최고입니다. 지금요. 기상 관측 이래. 자, 맹수영 칼럼니스트. 서울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겁니까? 첫눈인데 이렇게 많이 쏟아집니다. 일단 추위와 함께 비를 뿌리는 비구름대가 같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처럼 비구름이 다가오는데 추위와 같이 찾아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려지는데 예. 엊그저께 내린 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비의 형태로 내렸지만 기온이 낮지는 않아서 비의 형태였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차가운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렸는데요. 예. 지금 많은 지역들의 눈 내리는 형태를 좀 보면은 오전까지만 해도 한강을 기준으로 하는 그 이 북지역, 한강 이 북지역이 예. 한 20cm 안팎까지 많은 눈이 내렸고 이남 지역,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cm 안팎까지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이남 지역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예. 거의 한 10cm는 훌쩍 넘고 지금 대설 경보 24시간 안에 20cm의 추가적인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기상청에서는 대설 경보를 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골고루 많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눈이 쌓이는데 지금 이번에 내리는 눈의 형태는 조금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 내렸던 형태와는 조금은 다른 게 예.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은 서해상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서 예. 불안정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찬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고 바다의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예. 과정에서 눈구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 영상상에서 들어오는 구조를 보면은 뚜렷한 어떤 덩어리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마치 마당에 빗자루로 쓸었을 때 예. 빗자루 쓸리게 되면은 좀 빗자루 자국이 결 자국이 나면서 들어오는 그런 비구름의 형태가 보통 이제 해기차의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오늘 좀 일부 소강 상태에 든 지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오는 눈구름들이 골고루 전국적으로 좀 내리게 되면서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설특보, 그러니까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 20cm 가까이 내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일부 지역은 2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이제 눈이 집중된다 그러는데 지금 일부 지역은 주의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경보.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단계 높은 거예요. 좀 어느 지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보 이 대설특보 발효 상태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예. 신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눈이 내리는 게 5cm 추가가 더 될 때, 그러니까 비의 개념과 눈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게요. 예. 비는 내리면 모아지거든요. 예. 눈의 개념은 내리는데 기온이 높을 경우에 낮에는 이제 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16.5cm도 오전의 자료인 게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이 정도 높이까지 왔다라고는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눈은 내렸지만 이게 녹고 쌓이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 강설량이라고 해서 내린 눈은 모두 녹여서 환산을 했을 때는 다 합하는군요. 이만큼의 양이 내렸다. 예. 하지만 16.5cm만큼 우리가 이렇게 가장 높은 눈의 그 깊이까지 내렸던 눈으로 기록은 됐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점이 좀 눈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 일단 다시 대설특보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일부 지역은 이제 주의보 형태, 또 일부 지역은 경보 형태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예. 즉 밤이 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면 예. 계속해서 해기차로 인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기온이 낮게 되면은 더 많은 지역에 이제 다시 비구름이 강화되면서 이제 많은 양도 많은 양이지만 강한 강도, 한 예. 시간에 한 1에서 3cm의 정도의 눈이 계속해서 쌓이는 형태이거든요. 지금은 강원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이 대설특보는 지금 해제가 된 상황이고 해제가 됐고. 지금은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밤 동안에는 다시 전국 많은 지역으로 눈 오는 지역들이 다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대비하기 좀 취약 시간대인 저녁 시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퇴근길을 맞이하고 퇴근길을 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대한 뭐 피해가 없도록 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눈이 많이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당황한 게 눈이요 한참을 쏟아지다가 멈춥니다. 근데 잠시 있다 또 해도 비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흐려지면서 눈이 오고 눈도 처음에는 굉장히 가는 눈처럼 보이다가 좀 덩어리가 커지고 그러다 또 멈췄다가 또 오고 마치 여름철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다가 또 멈췄다가 내리다.
마치 국지성 호우처럼 눈이 쏟아지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물론 이제 국지성 호우와 같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좁은 지역의 불안정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비구름이 되건 눈구름이 되건 발달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는 지역도 있고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지역들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 영상상으로 보면은 마치 이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린 듯하게 흩어져서 들어오는 비의 형태로 이제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눈이 그치고 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밤 같은 경우는 맑은 날씨가 드러난다라고 해서 이제는 눈이 그쳤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또 이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눈구름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내일 늦은 밤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바다상에서 만들어지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와 대기의 온도 차이가 상층으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대기의 층하고 한 20도 정도 기온차가 벌어지게 되면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구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듯한 이렇게 흩날리는 예. 흩어지는 그런 형태의 비의 형태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그친 지역들도 내일 늦은 오후까지는 늦은 밤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밤까지는 눈이 상당히 더 올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뭔가 대비하고 준비하신다 이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눈을 보니까요. 내린 눈이 습기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습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이거 밤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붙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물기가 많은 눈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날씨가 습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 예. 같은 경우에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눈은 습설, 건조한 눈은 건설이라고 하는데 습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층의 상황에서 내리게 되고요. 예.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추운 날 거의 가루눈처럼 우리가 입으로 훅 불었을 때도 흩날릴 수 있을 정도의 가루로 내리는 눈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상층의 지금 온도가 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교적 겨울치고는 상층의 온도가 따뜻합니다. 이런 눈에서 만들어지는 눈 자체는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데다가 지금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예. 바다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데 예. 이 수증기는 결국에 비가 되면 비의 연료가 되고 눈구름한테는 또 눈구름의 예. 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공급받은 수증기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좀 이번에 좀 습설의 형태로 좀 눈이 내리는데 일반적으로 내리는 눈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쌓여진 눈은 사실 예. 보면은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눈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그대로 붕괴되는 사고가 날 집안이 수도 있는 좀 거네요. 약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그러니까 좀 축대라든지 이런 게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쌓인 눈들을 계속해서 치워주시는 게 그래야겠네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이 내리면 늘 있죠.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오늘도 뭐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자, 맹수형 칼럼에서 지금 뭐 사고, 무너진 사고도 있었고 교통사고도 빈발했어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 퇴근 시간이거든요. 퇴근길 상황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 바다 상황도 좋지 않아서 오늘은 예. 바닷길, 하늘길, 육지길 아, 모두 다 상황이 만만치 좋지 않네요, 못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오늘 전남, 목포, 홍도로 오가는 이제 배와 그리고 경북, 포항, 울릉도 등 전국 74개, 74개 항로에서 여객선 거의 100척의 운항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살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오전 중에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 중에 좀 운행 예정이었던 항공편 수가 예. 1,219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4편이 결항이 됐고요. 예. 162편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상황도 오늘 상황도 못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그러겠네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낮 동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문 삼거리 북악골프장, 삼청터널, 그리고 자문 삼거리에서 사직공원 초입 부분, 그리고 감사원에서 우정공원 등 4개 구간의 도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예. 아마도 곳곳에서 내린 눈이 빙판이 돼서 지금 기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질퍽한 그런 이제 주변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통제가 되거나 아예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도 통제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상황들은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안내도 되고 예. 또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되는 퇴근길 교통사고와 통제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예. 퇴근길 좀 안전하고 그리고 우회해서 많이 좀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럴 때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최고입니다. 물론 붐비겠죠. 그렇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대중교통이고요. 그리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도로 상황, 어디가 통제되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과 함께 추위도 상당한데 이거 이말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보가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였습니다. 예.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졌고 지금 찬바람이 좀 제법 강하게 불고 있고 오늘 오전까지는 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예. 이제 낮부터는 다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말은 즉 찬기를 머금은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찬 공기와 함께 강풍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그리고 낮 기온도 이제 5도를 웃돌지 못하는 중부 지역 굉장히 예. 많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거의 사실상 계속해서 0도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지만 중부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은 토요일 오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토요일 오전. 일요일까지도 토요일 못지않게 추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잠시 기온이 좀 오르는 탓지만 예. 근데 그 오르는 기온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이상고온 형태의 포근한 날씨는 아니고 예. 지금보다 나은 정도의 따뜻함이 잠깐 보여지다가 다음 주에도 평년 이맘때에서 약간씩 오르내리락하는 그런 추위가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번 주에 좀 따뜻하게 입으려고 꺼내 놓으셨던 두꺼운 겉옷들 예. 정리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보온 장구와 함께 한파로 인한 추위로 인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갑자기 내리고요. 기온도 뚝 떨어지는 추위까지 온 겁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되죠. 뭐 건강주의도 있지만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행동 요령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적인 게 바깥 외출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많이 추울 때는 좀 특히 추위에 취약한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예. 어린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아니면 심혈관 질환자들. 왜냐하면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혈관들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날씨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어떤 건강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외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깥 외출을 할 때는 두꺼운 겉옷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 공기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이제 얼굴 표면이나 목이나 머리, 손이라든지 예. 이런 보온 장구만 잘 착용을 해도 체감 온도를 많게는 한 3도 정도 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온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눈은 내일까지는 좀 체계적으로 내리지만 특히 뭐 호남과 충청 서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바람을 타고 유입이 되는 이제 호남과 제주 지역까지는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눈 예보가 있습니다. 예. 눈이 사전에 먼저 그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눈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싹 빠져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 밖 외출하실 때는 걸을 때 좀 이면 도로라든지 예. 뭐 그늘진 곳들, 골목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사진 곳들 이동을 하실 때 보행할 때 좀 안전사고 이거 발생하지 미끄럼 않도록 사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장갑 끼고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하는 그런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 낙상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주의하는 그런 이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눈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시면요. 지붕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치우는 게 가장 좋답니다. 이 마지막 질문 제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올겨울 날씨요. 예년보다
춥습니까? 조금 따뜻한 겁니까? 추운 날씨도 있고 따뜻한 날씨도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장기 기상 전망을 통해서 올 겨울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우세하게 개편을 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춥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따뜻하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지금 이번에 온 추위를 막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지난 12월은 추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1월 상반기에 찾아왔던 더위를 기억하신다라고 예. 하면 아니야 11월은 더웠어라고 하지만 이 추위와 더위를 합쳤을 때 평균 기온은 아마 평년치에서 살짝 높은 정도로 아마 통계가 집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의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맨 첫 번째 질문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한의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추세점으로 봤을 때 예. 이번 겨울은 전반적으로는 평년 수준 안에서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차이이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한파 그리고 이상 고온의 형태의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기상 정보도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 추위가 올 때는 아무래도 이런 폭설의 형태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또 따뜻한 날씨가 나타날 때는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날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대비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입니다. 내일 저녁, 내일 밤까지는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당의 자해성 이슈 제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저답지 않다고 그러길래 저는 계속 이래왔습니다.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당에 너무 자존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걸 놓고서요. 국민의힘 내 갈등 상황. 친한계 친윤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습이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얘기 좀 계속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뭔가 서로를 향해서 폭로성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소리 두 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하의 한동훈이 말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썼냐고요 가족들이. 저는 지금 제가 호소인이기도 합니다. 저를 고소해라. 정확하게 장해찬이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했다. 양가 부모님의 명의 그리고 한동훈 대표 미국 가 있는 딸의 명의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진은정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진은정 변호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님의 고모님, 예? 김건희 여사 고모님. 예, 고모님이 그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놨는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악마입니까? 벼락맞아 돼질 집안이에요. 한씨 본가 처가 4대를 멸합니다. 4대를 멸하자고. 금수만도 못한 자다. 이런 얘기들을 올려놨어요. 아,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내용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거칠어지는 건데, 김철현 경일대 성인교수 나와 계신데요. 그전까지는 이른바 친윤계 국민의힘 내부에, 물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제 밖에 요즘 이제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상태지만, 그래도 뭐 여권 내에서 뭐 약간 친윤계로 통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 등 몇몇 이 친한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뭐 그 집안에 대해서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렇죠. 저는 일단 뭐 친한계 우리 최고위원이나 뭐 심지어 우리 전략부총장들이 좀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 남아있는 건 관종적 관심만 남았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 해밍이 끝나고 예. 결국은 우리 그 친윤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거는 결국은 이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예. 거기에 관종적 관심만 남았거든요. 한동훈 대표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
두 번째 익명 게시판에는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누구에게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거든요.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이 사태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음모론을 꺼내면서 한동훈 대표를 죽이게 하는 거 아니냐, 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완전히 이 사태를 이 전략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는 이전의 대표하고는 다르게 만약에 어떤 뭐 이 대표적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또는 당내 어떤 헤게모니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한동훈 대표 이기게 돼 있거든요. 한동훈 예. 대표는 무조건 위너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안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안을 계속 추진한 그다음에 이 친한계 의원들이 10명을 넘는 한동훈 대표는 모든 부분에 있어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친한계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과거에 전임 대표들이 당했던 한동훈 대표 죽이기다 또는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친한계 의원들이 정말 잘못한 게 이제 2라운드로 예. 이제 폭로전으로 이제 더 이 불길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심지어 전략부총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제를 당부하고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제3자 시각에서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실 때 네. 이런 폭로성 주장이 나오면 이거 갈등만 더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최초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빨리빨리 밝혀서 잘못해서 이 사과를 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는 것이 이건 빨리 끝내는 일이다 예.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철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라운드는 한동훈 대표는 아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냐 안 썼냐가 예. 1라운드였는데 이제 2라운드가 이제 고모까지 나와가지고 예. 이제 폭로전이 이제 거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친한계에서는 지금 고모와 관련해서 뭐 악담을 퍼부었다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친윤계 특히 그중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예. 진흥정 변호사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한동훈 대표 배우자. 한동훈 대표 배우자가 여론을 조장했다라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판사가 보면 단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하는 제가 것을 보면. 참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예.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다 봤어요. 아, 읽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어쨌든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2017년도 국정농단 특검팀까지 올라가는 그게 아. 뭐 꽃바구니 보내기 뭐 카페 예. 맘에서 이런 어떤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카페맘이 아니라 망카페 망카페. 아닙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순서를 바꾸셨네요. 예. 예. 망카페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 세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얼핏 그렇죠. 들으시고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복잡해요, 지금. 느낌만 이제 예. 살아나실 건데 사실 고모가 악담을 퍼부은 것과 배우자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예. 어떤 여론을 조장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동훈 배우자가 여론 조장했다는 것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다른 이슈가 이것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고 예. 침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빨리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그리고 명예회복을 할 일이 있으면 명예회복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여권을 위한 길이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여권이 국정 운영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예. 게시판에 글을 올렸니 안 올렸니 이거 가지고 할 때입니까? 강소희 부위원장. 지금 일각에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로 거의 단정지면서 뭔가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왜 법적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의심보다도 예. 증거보다도 가장 명백한 증거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못 내놓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사실 메시지가 단순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유명한 게 뭡니까? 본인을 향한 공격과 예. 본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곧바로 매섭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일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 그중에서도 가족이 썼냐 안 썼냐라는 이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든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뭔가 게시판 글과 관련 내용이 좀 알려진 게 있어요. 화면으로 일단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정리 좀 해보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작성자가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돼서 뭔가 비방하는 글인데 이거하고 같은 내용의 글이 거의 같은 글자로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포털뉴스 댓글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가 똑같이 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요. 똑같은 제목의 당원 게시판 글이 작성자만 바뀌어서 여러 번 게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례 하나 볼까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인데 각각 다른 가족인데 보세요. 한동훈만 보수의 희망, 뭐 깨끗, 뭐 시차가 좀 있는데 작성자 다르죠? 근데 같은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김철용 교수님. 이런 경우도 있고요. 포털 뉴스 댓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이거 무슨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 이 얘기가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오늘 알려줬어요, 지금요. 저는 처음에 이 음모론 얘기가 나왔을 때 믿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글을 게시를 할 수 있고 예. 거기는 성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땡땡식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성만 나오게 돼 있는데 어느 한순간 관리자의 부실로 그것이 검색을 하게 검색이 되면 되게 됐다면서요? 이름이 다 나오게 되고 그때 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다 쳤더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저는 관리자의 단순 관리 부실로 알고 그것이 음모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믿질 않았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확실히 조금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게 보도 내용 나온 걸 보셨군요. 왜냐하면 수개월 전에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모친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나 딸의 명의로 된 글들이 7분 만에 올라온다는 글을 하고 그것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 똑같이 복불복식으로 올랐다는 걸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수사기관이라도 이렇게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조직적인 무슨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확연하게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진땡땡으로 나와가지고 저 작성자가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족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부분을 포털 뉴스 댓글에 달린 것하고 똑같다는 것들을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개월 전에 달린 거를 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댓글까지 나온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을 빙자한 명예를 도용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냥 공방만 벌어지고 있고 뭐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했지만 그냥 국민들은 뭐 어떤 그냥 이런 느낌, 어떤 인식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뭐가 싸우고 있네. 이게 자꾸 뭐가 계속 나오고 있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은 뭔가 계속 의심하는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를 지금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방향의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기억이 있죠. 당대표가 물러났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그때 상황 2022년 말이죠. 지금은 2024년 말입니다. 시차가 있지만 그때 상황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돼서 분란을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상으로 이게 교차해서 좀 묶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좀 그림으로 정리해 볼까요? 2002년 상황과 지금 상황 비교해 보죠. 일단 지나간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상황이 사실은 뭔가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방금 영상 마치 충돌하는 모습, 이런 설전 벌이는 모습 이런 게 있었고요. 윤리위가 소집돼서 징계가 나오죠. 당원권 정지, 그리고 대표직을 상실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발단, 갈등, 절차, 결과 이렇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갔어요. 지금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그리고 방금 봤지만 이게 며칠 지났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 계속 당무감사 필요하다. 해명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거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것도 재가동 아닙니까?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묘하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비교해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강성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의 한동훈 현재 대표의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 하나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 큰 틀에서는 결국 대통령에게 척을 진 대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예. 계속 당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초의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는 예.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바뀌어야 된다는,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바뀌어야 되고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적임자가 한동훈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예.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를 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뭐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예. 대통령의 인기는 좀 줄어들더라도 예.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또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또 인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더블 스코어라면 그 대선 주자 지지율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예.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예.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은 아니 한동훈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뽑았는데 아니 오히려 다른 당대표들보다 더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고 또 이런 집안 싸움, 내부 갈등만 표출이 되니 예. 당원들과 중도층의 국민들한테 점점 인심만 잃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이번에 당원 게시판의 진실이 예. 과연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단 한치의 어떤 실책이라도 있다면 예. 저는 한동훈 대표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최종 결과, 결론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뭔가 좀 경찰 쪽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친한계 인사들은 지금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이 상황, 당대표를 몰아내려는 이런 움직임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죠.
작업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거 올려놓고 여론조작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말도 웃고 다 웃겠어요. 김옥균 프로젝트라고들 했었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집권 여당을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하찮은 거 갖고 집안 싸움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김철영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이준석 전 대표가 될 가능성. 이거 벌써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계세요 지금요. 아까 그 비교표 보니까요. 예. 그 프로세스나 패턴이 예.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예. 어쨌든 그 가운데서 가장 빠진 게 보면 윤한 갈등 또는 그때 빠진 보면 것이.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그 안에 또 이제 그게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었죠 그 부분이.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준석 저는 이 대표와 사이에는 이 완전 케이스가 틀리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럼 스스로 사퇴하면 어떻게 되죠? 한동훈 대표 스스로 사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춘영계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또는 용산에서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예. 대표 스스로 사퇴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예. 민주당의 3번째 발의하고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바로 통과돼 버릴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재표결 날짜가 12월 10일로 10일입니다.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 버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바로 처리될 거고요. 채모 상병에 대한 특검도 바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년기에서 의도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 죽이기라면 예.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라면 예.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메랑 고스란히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진영기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당장은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보다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사퇴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무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끌어내리기 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죽이기라는 그런 친한계의 어떤 음모론적 시각 또는 예. 그런 프레임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과거에 대선 주자급 인물을 향해서 자주 얘기한 게 있어요. 뭐 별의 순간이 있다, 별의 순간을 잡으면 된다. 누군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거의 63%의 지지를 가지고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을 해. 김종인 전 비대위. 여당의 희망은 한동훈. 나가면 어려워진다 당이. 강성필 부위원장. 네. 또다시 별의 순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두고 이렇게 띄워주기를 한 게 아니라 당대표에 대해서 저는 보호를 좀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라는 개인에 대한 두둔 보호가 아니라 당대표라는 그 위치에 대한 보호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김기현 당대표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사실 이 세 분 중에서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시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까지 다 사견치 않게 다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당대표하고 해야지 국정이 잘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회의론을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개인이 뭐 훌륭하고 뭐 아니면 대통령이 될 감이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국민의힘 현재 당대표가 또 다른 사람으로 석연치 않게 교체가 된다면 혹은 당대표가 또 임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그 자체야말로 대통령과 당과의
어떤 엇박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당대표 개인을 띄워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현재로선 그나마 국민의힘의 희망은 한동훈 대표뿐이다. 단 윤석열 대통령과 잘 협력해야 된다. 이게 일단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일단 뭐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예. 이제 부정적 지지율이 높은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제 목소리를 다하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특히 한동훈 대표가 보면 굉장히 쇄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대통령 어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도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역할, 예.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유난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는 유난 협력의 시대로 가면 나름대로 별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상수를 두고 얘기하는 부분 하나.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위증교사가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나면서 상당히 사법 리스크가 이제 희석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가 희석됐다면 결국은 야당의 대선 주자는 결국 범야권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면 예. 이재명 대표하고 맞설 수 있는 여권의 라이벌은 결국은 검투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김정인 전 위원장 생각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라이벌로 정치적인 대선 라이벌로 예.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반윤 또는 유난 갈등 이 속에서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가치를 본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잘 유지돼야 된다. 이런 걸 또 전제로 안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다음 주제도 여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키워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압수수색 협조 외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이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오늘 시작이 돼서 아까 막 뉴스로 속보로 막 등장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 압수수색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원래 정당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인데 하지만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준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압수수색은 끝났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오늘 압수수색 사안과 관련해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사 등 압수수색. 당사에는 조직국이 있고요. 여긴 당원관리, 선거조직활동 지원 등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국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기획조정부. 이거는 당사에 있지 않고 국회 안에 있어요. 사무실이. 여기는 당무기획, 선거기획 수립 등 요 대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이죠.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 관련해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자료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어요, 이게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압수수색을 특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 그렇다면 과거엔 통상적으로 대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대치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말이 짧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당사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 말씀만 좀.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강승필 부위원장? 네. 과거에 어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야를 막론하고 막고 대치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대치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법에 따라 응할 것이다.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 보통의 정당을 압수수색을 하면 정당의 관련자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수를 몸으로 맞고 막 이런 모습이 몸으로 있었어요. 맞고 이렇게 예. 모든 소속 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막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어떤 압수수색은 너무나도 여유로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인데 이게 좀 국민적으로 약간의 지적이 많고 이게 워낙 주목받으니까 이거만큼은 좀 그래도 여당에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혹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정당한 사법기관의 어떤 절차 집행에 대해서 정당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제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게 속내는 아닌 것 같아요. 뭘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나간다라고 예고를 받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 연락을 받고 지금 압수수색 언제쯤 갈 겁니다라는 걸 미리 혹시 안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그 당사에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자한테 국민의당 관계자가 뭐 점심 먹고 압수수색 오니까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의 과거를 살펴보면 사실 그래요. 이게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밀성입니다.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출 후 해가 뜨고 나서 7시 30분에 많이 들어옵니다. 일찌감치 하죠. 일찌감치. 그래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당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냥 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오는데 그래도 정당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당직자들이 출근하면 출근길에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당사, 오후에는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평화로워요. 어떤 마찰도 없었고. 그런데 과거에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을 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던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공수처가 11시간이나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수처가 돌아갔고요. 3일 후에 또 다시 가가지고 또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쯤에 정점식 의원도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지목이 되어가지고 또 이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당시에도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추경호 의원까지 오셔가지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나도 한가로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년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 구성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권에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아주 자유로우신 한 분이 또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내심 반기면서 그냥 여유 있게 통과를 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김철영 교수님, 굉장히 차분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뭐 이렇게 평가받는데 가뜩이나 지금 당내 친한 친윤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 압수수색에서 보이는 이 당의 모습과 태도, 글쎄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강성필 위원이 얘기하는 그 검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 좀 사전 공모한 게 아니냐.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서로 뭐 미리 연락 주고 뭐 자료 주고 미리 뭐 안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단지 저는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아서게 되면 더 이상하고 이게 국민적 의혹을 더 워낙 지금 의혹이 커져 있으니까 국민적이 더 커져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아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돌릴 때 막아서는 부분은 거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당에 대한 망신주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은 전혀 상황이 틀리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깡통 압수수색입니다. 이게. 깡통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공천이 끝나고 나면 공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검찰에서 아마 국민의힘 뭐 기획국이든 아니면 공천 관련 부서를 가서 자료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2022년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 자료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비벼 그런 게 있고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법치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가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막았을 명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마 편안하게 그냥 어차피 이 공무집행을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긴장감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 상태에 있죠. 그리고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적합한지 부당한지를 따져다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게 열린다는 것 같은데 결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 측에서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 이런 게 있었고요.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해명도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휘말린 상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 입장을 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오세훈 시장을 약간 옹호 또는 두둔한 듯해요. 오세훈 지지자 중 한 분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오 시장 선거와 결부하는 거 경강부회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얘기예요. 그리고 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느냐 끌고 가는 것도 유감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김철원 교수님, 홍준표 시장의 생각, 의도는 뭘까요? 일단 저는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동병상련적 어떤 대변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동병상련. 예, 왜냐하면 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기자회견을 보면 정말 굉장히 억울하고 또 명태균 씨 관련돼서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면 홍준표 시장도 지난 대선 경선 때 캠프에 있는 실무자가 안심번호가 담긴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측에 넘겨서 그러네요.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언급이 됐었네요. 그래서 그 실무자가 나중에 대구시에 입건마다 최근에 사직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도 본인이 선거를 치러보니 후보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 시장 시장한테 갖다 붙이고 오 시장 시장한테 마치 무슨 책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어떤 동병상련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그 셀카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홍준표 시장이 끊임없이 차기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구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 그 셀카 찍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셀카는 미남인 오세훈 시장이나 찍는 거지 한동훈 대표가 찍을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구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방금 나가거든요. 이게 지난달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선무당질 그만하고 뭐 혼란 수습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세훈 시장 미남 이렇게 뭔가 가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제 다른 이런 분을 이렇게 띄워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구애를 하는 게 그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뒀을 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오세훈 시장하고의 어떤 반한 연대 또는 한동훈에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연대를 당 내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두 번째 정치적 구애인데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지간하면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한번 만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 한번 회동을 해서 나름대로 당 내에서 이제 친윤이 아닌 반한 또는 비한 세력 연대를 조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 오세훈 시장이 어떤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구애를 좀 받아들여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계속 저렇게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서 만날 것 같습니까? 대구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가급적이면 홍준표 시장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게 좋죠.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홍준표 시장을 찾아뵙지를 못했거든요. 못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만나준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급적이면 후배이기 때문에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정치 후배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홍준표 시장을 한번 만나. 학교 후배면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후배죠. 대학 후배다. 같은 대학.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대구에 가서 한번 만나면 오세훈 시장이 또 대구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동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보입니다. 그런 의도를 보일 듯 말 듯 깔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데 강성필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오세훈 시장 보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아니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이나 셀카 찍는 거지 갑자기요. 그리고 오늘은 명태균 씨 논란 속에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약간 두둔 옹호하는 듯한 얘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니까 좀 억울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현 교수님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예.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가 가장 나쁜 사람 2명을 지목을 했는데 그 2명이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약간 무슨 무슨 이런 표현까지 네. 썼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스토리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본인의 완전 측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개로 대구시의 어떤 영입한 인사가 예.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경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 사업가가 그러니까 후원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오세훈 시장 몰래 그냥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여론조사를 뭐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돈을 줬는지 뭐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뭐 대가를 뭐 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법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처지가 좀 비슷한 상황이고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향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예. 상수가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은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현재는 한동훈 당대표를 가장 큰 라이벌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오세훈 시장 정도는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 2명이 경선에서 결선에 올라가면 예. 그때 한동훈 지지하지 말고 나 지지해줘. 나 오세훈 시장, 나 홍준표 지지해줘. 이런 포석이 깔려있는 듯한 것 강성필 아닌가. 부위원장 분석이라면 이건 약간 빅픽처에 가까운 네. 분석이신데요, 이거. 근데 사실 뭐 이 정도는 지금 뭐 예. 여의도 정가에서 뭐 대부분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처럼 남을 칭찬하지 않는 홍준표 시장께서 이 오세훈 시장을 조금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남이다. 그리고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왜 그럽니까? 약간 이런 반응 오늘 나온 거예요, 그 반응은요. 이런 가운데 이제 명태균 씨 구속 상태죠, 지금. 그리고 뭐 검찰 조사 계속 받고 있는데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명태균 씨가 들고 있는 거로 보이는 결정적인 많은 증거가 담겨 있는 그 전화,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됐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들 통화 내용 등등등이.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사건 쪽에 확보를 못했어요. 행방 쫓고 있다는데 이게 황금폰이라고 불려요. 김철우 교수님. 결국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못 찾게 되면은 지금 뭐 강혜경 씨는 아니면 명태균 씨의 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가 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배우자한테 줬을 것 같아요 보니까. 배우자요? 예,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왜냐하면 지금 지인도 있고 형제한도 있지만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배우자한테 그게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하면 아니면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은행의 비밀 금고나 이런 데도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태균 씨는 뭐 불살라 버렸다 또는 뭐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는 예. 뭐 아버지 뭐에 묻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검찰에서 조금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상황이 좀 이렇게 여권 상황이 여러 가지 갈래 사항들이 있어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분열 카드 셋. 분열 카드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요새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당을 향한 카드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일단 그 카드가 뭔지 정리 좀 해보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의 세 개의 카드가 있는 건가? 우선 이게 어제 나왔어요. 친명계 모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 거기서 한동훈 대표 특검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친한 친윤 갈등인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친한 친윤 반응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갈라치기 의도 아니냐?
일단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2월 10일로 미뤄졌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여당이 갈등 상황인 거죠. 내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탈표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 역시 이거 분열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추가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한동훈 대표 말 바꾸기 사례를 찾아라. 모아라. 그럼 이게 말을 바꿨다? 한동훈 대표의 약간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려는 건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특검 관련해서 여야의 이 반응인데 우선 이 야당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이 특검법 재표 결과 관련된 얘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힘당은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딸, 장인, 장모 등 가족이 여론조사에 동원됐다는 온가족 드루킹 여론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총극을 연출하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제 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고요.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을 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2월 11일 날을 제 의결 날짜로 합의했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지금 아까 그림으로 세 가지 카드 소개드렸는데 분열 카드로 보이십니까? 저기?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여유가 생겼고요. 굉장히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위증교사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으면 아마 내일 바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바로 김건희 여사 이슈로 해서 덮기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무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10일까지 좀 늦춰도 될 만큼 어떤 정치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정치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집안 싸움이 아주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하고 친윤계 사이에 이제 어떤 간극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지난 두 번째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때는 최소 4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는데 한 4표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갈등상을 짚어보면서 시간을 좀 더 볼게요. 이런 의도 아니냐는 겁니까? 지금 당장 어떤 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양문석 의원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이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그럼 이것이 이제 통과될 거고 그럼 대통령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그럼 거부권 행사되고 난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이 다시 재의결을 왔을 때 만약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전널도 완전히 그 대화도 흐트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한 상황이 벌써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의원이 처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냈을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금 뜬금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엉수를 한번 국민의힘이 좀 타진해 보는 걸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이렇게 좀 보이고요. 단지 저는 양문석 의원이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국민들이 양문석 의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국악인들 기생이라고 평가하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신 분이고 두 번째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딸 명의로 부정대출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 처리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있는데 이게 분열 카드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특검 촉구가 나왔고요. 주장이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미룬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말 바꾸기 사례를 모아라. 찾아라. 강성필 부위원장. 말 바꾸기 사례를 찾아라는 거 이거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뭐 5천만이 쓰는 언어 쓰겠다. 이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정치인들을 못 믿는 이유가 예.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세요. 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 그랬어요. 목련꽃이 피면. 아. 오늘 첫눈 내렸는데 김포시가 서울이 됐습니까? 예.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어요. 마치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본 것처럼. 그때 뭐 어땠습니까? 코로나였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초보니까 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때 최병 3자 추천 특검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예. 성과도 또 톡톡히 봤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병의 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뭐 사례를 모아라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이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분으로 조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카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사직구장 얘기했는데 그건 한동훈 대표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본인 사직구장에 있었던 모습? 뭐 그런 걸로 그때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민주당 상인데 이 여당을 압박하는데 여당의 갈등 상황에 뭔가 더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분명히 좀 있거든요. 몇 가지 카드, 좀 세 가지 카드로 정리해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엄격히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4건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러네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박지원 의원이군요.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 됐다. 정권 교체 후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 트럼프 당선인 케이스 상황을 약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트럼프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의 상황 좀 비교 좀 해볼까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뭐 숫자가 트럼프 당선인은 4, 이재명 대표는 5개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 4건의 기소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대선 결과 뒤집기 최근에 기소가 기각됐어요.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 혐의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2건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선고가 연기됐어요. 그냥 언제 할지 모르게.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지금 이재명 대표 5건의 재판이죠. 마지막에 이제 법카까지 추가해서 기소가 돼 재판에 들어갈 건데 지금 선거법은 1심 나왔고 위증교사도 1심이 각각 나왔는데 각각 징역형과 무죄가 나온 거죠. 그 남은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뭔가 기소되고 재판받는 게 많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요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서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에 빗댔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무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얘기가 나옵니다.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됐거나 대표님이 요구를 했거나 뭐 법률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깊은 연구도 없이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충성 경쟁이죠. 이거는 좀 너무 법조인으로서 좀 너무 무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을 신청해서 재판부가 보더라도 이 조항은 이때까지 우리가 적용을 많이 안 해왔는데 뭔가 다른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판부의 어떤 직권으로 이제 위헌 재판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신청한다고 바로 뭐 재판이 정지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선거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거법 위헌 소송 주장까지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헌 법률 심판 이런 걸 제청하는 걸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맞는 법률인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선거법이에요, 대상이. 근데 지금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나왔잖아요. 제청 신청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판단 후에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재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요. 선거법 재판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저건 사실 이 선거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특히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유죄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커진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사실 오해를 할 소지가 큽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원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했던 재판과 관련된 쉽게 말해서 사법 리스크는 예. 이 대장동이라고 해서 몇 천억이 오가는 어떤 그야말로 대형 비리 사건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려낼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새길로 쫙 빠져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사람을 아냐 모르냐, 예. 뭐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걸로 빠지니까 이거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라고 하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아직 제대로 검토도 안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설익은 건데 이걸 이제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유죄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의 빌미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섣부른 이야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 선거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서 따져보자는 주장이 하나 나왔는데 선거법을 아예 개정하자는 건 이미 발의가 됐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뭐 2건 정도 발의되는데 아예 제일 중요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죄가 나왔거든요. 지금 김철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 케이스하고 좀 틀린 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배심원단의 유죄 편결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가 되지 않았지만 그건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지금 유죄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측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최종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만 막자.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 2심하고 3심이 예정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3심의 대법원까지 가는 것만 무조건 막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인데 하나는 재판 지연시키는 전략이죠. 예. 하나 재판 지연시키는 전략은 위원 재청을 신청해서 시간을 끌고 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가 예. 재배당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늦추는 부분. 두 번째는 2026년도에 가서 일찍 그냥 예. 조기에 그냥 대선 후보로 확정시켜버리는 거. 결국은 사법 리스크보다는 국민의 선택이 더 예.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할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저거는 제가 볼 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 예.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로 해서 허위사실한 게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당선돼도 무방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기보다는 어떤 국민적 거부권에 예.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민주당 상황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는데 먼저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적인 연구팀으로 2024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월도) 있고 이제 정시가 또 남았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는 여전히 학생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전국 학생 나가라. 법적 대응에 나선 동덕여대 사태라고 있죠. 지금 레카치를 뭐 학교에 많이 있어도 이게 피해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시작은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 학생들의 시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 측에서 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뭐 중단됐죠. 근데 지금 남은 게 피해란 말이에요. 피해. 화면 보겠습니다. 대학 쪽에서 어떤 조치가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외부 업체 추정 계획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이 뭐 최대 54억까지 추정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학생 상대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관을 지금 점거하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요. 이거 퇴거를 가처분 신청 법적으로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청소가 아니라 특수 청소가 되잖아요. 이 업체 관계자 설명은 레코색이 스며들어서 약품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겠는데요. 이거 비용 상당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영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이 일을 뭐 벌인 학생들한테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이 책임을 물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라코하고 뭐 이런 걸 한 주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불특정 다수로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주동자를 특정할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일단은 뭐 지금 주동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CCTV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시위에 폭력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제대로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있어서는 어쨌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총학생회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민사소송 갔을 때는 본인들의 이제 당사자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반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뭐 총학생회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학생들이 이거 우리 피해 보상 못합니다라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되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예.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아마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 이제 점거가 시작된 날 바로 다음 날에 뭐 취업 박람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위 때문에 못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취업 박람회를 좀 준비했던 열려고 했던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금이 3억이 넘는 걸 요구했다 그러는데 이건 학교 측은 또 총학생이 전달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총학생이 이걸 못 낸다는 입장이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아직까지 뭐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라서 일단은 총학생회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넘긴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뭐 피해를 추산을 했을 때는 뭐 레커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소를 하는 비용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비품이 또 손상된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손해액을 또 추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본관을 점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취업 박람회가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만약에 이제 학생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레커칠한 거 청소 비용이 뭐 최대 50억 이상 이런 거 무슨 취업 박람회 관련된 거 정도 보면 합하게 되면 50억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최대 금액이요. 근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학생들의 경제력이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딱 가려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걸 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낼 여력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학생들에 대한 총학생의 그 집단에 어쨌든 뭐 총학생의 자체의 재정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또 예정을 할 수가 있고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이제 액수가 될지 여부터 판가름이 돼야 되고 책임의 주체도 판가름이 돼야 되고 그 후에 강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과 학교 측의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 손해배상 문제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동덕여대 사태 관련해서 그제 어제 갑자기 정치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또 설전처럼 비춰졌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덕여대의 문제는 젠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적어도 폭력 사태의 문제는 레카칠하고 학교에다가 수십억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해온 그런 동료들의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폭력 사태 주동자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비난했습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자, 김철현 교수님, 강성필 부위원장, 제가 뭐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갑자기 이 설전 뭡니까? 일단 뭐 학생들의 어떤 뭐 이 의사 표현 방법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학 전환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논의 중인 단계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 과격한 어떤 표현 방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어떤 전환에 반대할 경우에는 마스크 끼고 이렇게 X 표시한다거나 예, 반대 예. 침묵 시위를 하는 어떤 평화적 방법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노조 어떤 집회에서의 어떤 파업 어떤 불법적인 어떤 시위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폭력적인 시위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배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 설전.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이 정치 지도자라면 사실 현상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어떤 것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낙하칠했으니까 이건 처벌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경찰과 검찰과 같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사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저 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예. 남녀공학으로 만들자고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종합적으로 조금 입체감 있게 좀 접근하는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치권에서 여야 지도부의 일원들이 이런 주장과 하면서 맞선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역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탔을 때부터 술 냄새나 막 욕을 하면서 타더라고요. 승객들 앞에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흡연을 말리자 버스 기사의 오줌 테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일단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경윤 변호사께서 이 화면의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네, 지난 19일에 이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가해 남성이 지금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탔고요, 버스를 탔고요. 이미 술을 마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탄 상태에서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흡연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분이 이제 흡연을 하시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거. 예, 그렇게 이제 제지를 했는데 그렇게 제지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담배를 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신고를 했습니다. 아. 예, 그 신고를 하니까 그걸 왜 또 신고를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러 왔고요. 항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다른 승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이제 운전자한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방뇨를 한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군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제 방뇨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니까 또 주먹으로 이제 눈 부위를 또 가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분이 아니라 이자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단 뭐 술 먹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만 버스 안에서 담배를 핀다 일단 안 되는 걸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 따르지도 않더니 운전기사를 향해서 소변 테러를 가했다고요? 두 가지 이거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제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특가법상에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는 이제 가중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예. 폭행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명이 적용될지는 일단은 뭐 경찰이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어쨌든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공연음란으로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은 폭행과 공연음란으로 입건을 해놨고, 예. 폭행에 대해서는 이게 특가법상에 이제 운전자 폭행으로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닌데 일단 처벌은 이게 어느 정도 변호사라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이 건은 지금? 일단은 뭐 운전자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전자에 대한 그런 신체적인 상해 행위를 가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어쨌든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어쨌든 교통사고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피해자의 또 주수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을 비춰봤을 때는
뭐 일단은 뭐 형량에 있어서도 이제 징역형까지 예상이 되는 사안이고 예. 다만 이제 뭐 합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뭐 집행유예 이런 선처가 있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뭐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전에 전력이 있는 경우도 또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만약에 참작이 되면은 뭐 실형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만취 상태라서 잘 기억 안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주치 상태라서 감경을 노리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폭행을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와서 또 방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뇨를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그런 뭐 얼굴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방뇨를 했던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정말 술에 취한 사람이 만취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또 의문도 드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행위 태양까지 고려를 하면 이 사람이 만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괘씸하게 또 작용을 해서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버스 기사께서 전치주 상해 입으셨다 그래요. 지금 뭐 선글라스로 이렇게 가리고 뭐 일하고 계신다 그러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진짜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건데 뭐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요.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사실 이런 버스 운전하고 계시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거 근본적으로 좀 더 뭐 강화하거나 할 방법 없습니까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 폭행에 있어서는 특히 피해 예. 승객들에 대한 안전도 이제 위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량을 좀 높게 해서 좀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다른 승객들까지 위험하고 특히 이 사건은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